문제는 돌려막기 경제거든요. 누군가 돌려막을 때 금리가 지속적으로 떨어져야 되는데 또 업턴을 해야 되니까 그럼 언젠간 터지는 거예요. 트럼프가 계속 금리 낮추려는 이유가 그거예요. 반드시 이제 버블은 터진다. 이더리움은 비트코인하고 좀 다른 성격이라고 이제 저는 개념을 잡고 있는데 이더리움의 어떤 플랫폼으로서의 가치가 얼마냐? 이거는 직관적으로 보면 당분간 이더리움의 어떤 퍼포먼스가 나쁠 것 같지는 않다. 톱니가 뭐 2017년 비트코인을 보는 것 같다. 이 파이 자체가 커질 수는 있어요. 그 유행의 흐름을 잘 타시면 퍼포먼스 괜찮을 수 있어요. 근데 이제 네, 김창익 대표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또 대표님 모시고 현재 또 코인 시장이 뜨거운데 네. 주요 이슈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보니까 베스트셀러 인구 절벽의 저자 해리 덴트가 이 비트코인과 나스닥을 비롯한 이 기술주 전반의 버블이 상당히 심각하다라고 네네네. 하면서 1929년 대공황 보다도 위험하다 이런 경고를 했거든요. 네네. 최근에 보니까 비트코인이 12만 달러 돌파했다가 갑자기 11만 달러를 하회하는 또 급락이 나오기도 했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이런 움직임은 좀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궁금하네요. 그러니까 뭐 최근의 움직임이 뭐 급락인지는 모르겠는데 뭐 그 정도의 조정은 언제든지 있을 수 있는 거고 또 뭐 그 정도 폭의 또 상승도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지금 말씀하신 그 작가님의 어떤 대공황의 어떤 가능성에 대해서만 일단 그냥 원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현대 경제 구조는 대공황을 이제 시스템 안에 내재하고 있는 구조예요. 경제 자체가. 근데 그게 무슨 얘기냐면 대공황이나 금융공황이라는 게 그 어떤 순간에 오는 거냐면 사실은 이제 그 유동성이 이제 긴축됐을 때 그러니까 쉽게 해서 지금의 경제는 돌려막기 경제거든요. 내가 빚을 빚으로 돌려막고 이제 그다음 세대가 또 빚으로 돌려막고 계속 이제 빚으로 돌려막는 구조인데 이게 이론적으로는 그 영구적으로 가능해요. 돌려막기가. 그 MMF라고 해서 현대통화이론이라고 해서 쉽게 얘기하면은 지금 트럼프 정부나 미국 정부의 어떤 국채 문제가 전혀 문제될 게 없다라고 보는 게 이제 MMF 이론이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돌려막기 하면 되는데 그리고 정부는 피아트 머니를 발행해서 그냥 주저히 원가를 들이지 않고 비용을 들이지 않고도 충분히 돌려막기가 가능한데 무슨 걱정이냐. 마음껏 채권을 발행하고 돈을 발행해서 경제를 키워라. 이게 이제 MMF 이론이거든요. 근데 이게 이론적으로 경제학자들처럼 똑똑한 분들만 세상에 살고 있다면 가능하죠. 이제 그거를 계속 조절하고 이제 어떤 그 한계 상황을 넘지 않을 테니까 이제 인플레이션을 관리하면서 계속 돈을 발행하는 게 가능한데 사람이라는 게 집단이 그렇지가 않잖아요. 그 AI가 아니니까 언젠가는 비이성적이고 또 이성적인 사람도 어느 순간에는 비이성적이거든요. 그 정부는 이제 그 자기가 정권을 잃을 수 있다는 어떤 생각이 들면 비이성적으로 바뀌죠. 돈을 이제 한계 상황을 넘어서 발행하게 되고 또 누군가는 또 옆에서 또 비트코인 사가지고 뭐 100억 벌었네 그러면 비이성적으로 바뀌죠. 네. 나도 은행 가서 내가 1억밖에 빌릴 수가 없는 사람인데 막 3억을 빌리죠. 근데 그럼 은행에서는 이제 뭐 자기네들한테 이제 이득이 되면 막 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유동성 잔치를 막 하다가 결국에는 이게 그 금리라는 게 그 위로는 캡이 없지만 밑으로는 바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0% 밑으로 떨어진다는 얘기는 사실 은행이 굳이 뭐 마이너스 금리로도 얼마든지 뭐 해줄 수는 있다고 하지만 은행이 손해보면서까지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제로 금리가 바텀이에요. 근데 금리를 마냥 낮출 수는 없잖아요. 왜냐하면 그렇죠. 그 돌려막기가 가능하다는 얘기는 금리가 계속 낮아져서 돌려막기 할 때 들어가는 비용이 전에 비해서 싸지니까 이제 돌려막기 하는 거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에 갑자기 돌려막기 할 때 보니까 금리가 높아져서 내가 지금 원래 월 한 100만 원 정도 이자를 내고 그 주택담보대출을 받았는데 갑자기 4년 뒤에 만기가 되고 나서 금리가 2배가 돼서 내가 200만 원, 300만 원을 내야 된다. 그럼 이제 월급 가지고 감당할 수가 없으니까 집을 팔고 뭐 그런 사람들이 여러 명 늘어나니까 이제 매물은 늘어나고 사는 사람은 없어서 이제 거기서 빵 터져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피아트머니 체제에서 계속 화폐는 발행돼서 화폐는 늘어나는데 인플레이션 문제 때문에 금리를 올렸을 때 그 돌려막는 비용이 이전보다 늘어난다. 그러면 이제 터지는 거예요. 버블이. 근데 지금 피아트머니 구조에서는 이제 누군가는 계속 돈을 이제 어떤 정부든지 돈을 계속 찍어내서 화폐가 M2 통화량이 장기적으로 우상향하는 거는 구조화됐고 그럼 그걸 누군가 돌려막을 때 금리가 지속적으로 떨어져야 되는데 어느 순간에는 다시 또 업턴을 해야 되니까 그럼 언젠간 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언제 터지느냐 몇 번 터지느냐 얼마의 규모로 세게 터지느냐의 문제지 반드시 터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분이 경제를 잘 모르신다고 하더라도 그냥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경제를 조금만 알면 얘기할 수 있어요. 대공황 옵니다. 네, 저도 얘기할 수 있어요. 100% 장담하는데 대공황 옵니다. 근데 언제 옵니까?
어느 정도 규모로 옵니까? 그건 몰라요. 네. 근데 대공황은 반드시 옵니다. 현재의 금융 시스템과 경제 구조에서는 불가피해요. 그리고 근본이제에서도 사실 1929년에 대공황이 있었으니까 대공황이 생기는 이유는 사실은 구매력이 양극화되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구매력이라는 건 화폐의 규모하고 상관없이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누군가 어떤 그 경제에서 뭔가를 살 수 있는 어떤 능력이잖아요. 화폐를 아무리 많이 찍어내도 이 구매력은 누군가한테 쏠려요. 어떤 경제든지 간에 봉건주의에도 영주나 왕한테 쏠렸었고 지금 자본주의에도 금융 세력들한테 쏠리거든요. 제조업 중산층들은 몰락하잖아요. 근데 구매력이 누군가한테 쏠린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그분들은 자산을 가지고 생산을 하게 되니까 항상 양극화가 극심해질 때에는 생산력은 극대화되죠. 그러니까 이재용 회장이 삼성 그 갤럭시를 양극화가 심해지면 이재용 회장이 삼성이라는 그룹이 갤럭시를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은 극대화돼요. 그럼 갤럭시를 500만 대 생산하는 걸 1000만 대 생산할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구매력이 이제 양극화됐기 때문에 이재용 회장을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이 갤럭시를 살 수가 없어요. 월급을 못 받고 또 월급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인플레이션 때문에 극대화되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갤럭시를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은 5배가 됐는데 그걸 살 수 있는 일반 사람들이 100만 원짜리 핸드폰을 이제는 못 사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구매력이 없어서. 그게 이제 대공황이거든요. 이제 이 산업적으로 얘기하면은 구매력이 이제 그 생산력이 극대화됐을 때 이제 월급을 못 받아서 실직을 해서 물건을 못 사는 상황이 됐으니까 이제 구매력이 없어서 대공황이 벌어지는 거고 지금 이제 MF 이론에 따른 그 금융 자산의 시대에는 월가가 자기네들이 생산력이 극대화돼요. 월가의 생산력이 극대화된다는 게 무슨 얘기냐면 더 싸게 대출을 해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럼 계속 대출을 해주죠. 더 싸게. 누군가 이제 계속 대출을 받죠. 근데 나중에 이게 양극화가 되고 나면 월가만 돈을 벌어서 더 싸게 대출을 해줄 수 있는데 그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돼요. 이제 직장을 잃고 월급이 없고 또 인플레이션 때문에 구매력을 잃고 그럼 대출은 많이 해줄 수 있는데 그 대출을 받을 사람이 없어요. 그럼 그게 이제 금융자본주의 시대의 대공황이거든요. 그게 IMF 외환위기였고 그다음에 2008년에 글로벌 금융위기였어요. 그러니까 그냥 눈을 감고 아무 생각 없이 대공황 나는 겁니까? 그러면은 경제 원론을 조금이라도 배운 사람은 대공황 납니다. 근데 언제 납니까? 그럼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대공황은 반드시 나는데 근데 이제 지금 근미래에는 대공황이 날 가능성이 적다. 왜냐면은 금리가 지금 4.75%인가요? 그렇잖아요. 미국 기준금리가. 네네. 그러면은 아직까지는 금리를 낮출 여력이 있거든요. 그러면은 차원 비용이 그 전에 있었던 비용에 비해서 낮출 수 있는 여지가 있어요. 그럼 돌려막기가 가능해요. 근데 그게 이제 제로 금리가 되고 어느 순간에 다시 이제 금리를 인상할 시기가 되면 이제 차원 비용이 높아지니까 그때 이제 터지는 거죠. 근데 지금 트럼프가 계속 금리 낮추라는 이유가 그거예요. 대공황이 언젠간 버블이 터질 것 같은데 나 때 터지는 건 막아야 되잖아요. 모든 정권이 그렇잖아요. 그 다음 일은 뭐 누구도 상관 안 하는 거예요. 뭐 나는 트럼프 입장에서는 나는 뭐 트럼프 타워랑 그 마로라 리조트 가지고 있는데 뭐 아무리 공항이 터지면 좋죠. 자산가들은 더 싸게 줍줍할 수 있으니까. 근데 자기가 집권하고 있을 때 터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파월한테 금리 낮추라고 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대공황을 막으려고 하는 거죠. 반대로 얘기하면 침체를 막으려고. 그래서 금리가 4.75% 정도가 됐을 때 대공황이 날 가능성은 없다. 근데 잠깐 지연시키는 거다. 금리는 언젠간 0% 가까이 갈 거고 다시 상승 주기를 맞으면 터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류는 대공황을 막을 수는 없어요. 근데 이제 그거를 얼만큼 잘 관리해서 좀 뒤로 늦추느냐 그리고 또 그 규모를 좀 작게 충격을 작게 하느냐의 문제지 반드시 이게 상승 주기는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다면 반드시 이제 버블은 터진다. 한편 일각에서는 역사적으로 한 8, 9월 이때 보면은 비트코인 가격이 좀 약세를 보였다. 하지만 이 시기가 지나가고 나고 투자 심리가 회복이 된다면은 다시 반등할 가능성 이것도 제기가 되고 있는데 어떻게 동의하시나요? 동의하죠. 근데 그건 이제 결과적인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면 지금 금리를 이제 뭐 기대만큼이냐 아니냐의 문제지 아까 말씀드렸듯이 금리가 지금 상당히 이제 팬데믹 19 이제 이후에 이제 양적 완화를 했고 그 이후에 이제 QT 반대로 이제 양적 긴축을 하면서 금리를 높은 수준에 올려놨으니까 금리를 낮춰서 유동성을 늘릴 수 있는 여지가 있거든요. 그럼 이제 지금 비트코인의 가격이나 그 자산, 그러니까 매그니피센트 세븐이나 미래 가치를 중요하게 여기는 위험 자산의 군에 가까울수록 사실은 이제 유동성의 함수예요. 그러니까 비트코인도 당연히 이제 금리가 낮아지고 유동성이 M2가 늘어나면 이제 가격이 상승하는 구조예요. 그러니까 8월 여름이 더우니까 에어컨을 사자라는 게 아무 생각 없이 에어컨을 사도 틀릴 가능성이 별로 없잖아요. 근데 에어컨을 사는 문제는 그렇게 사면 되는데 비트코인이 지금 8, 9월에 업터버를 하니까 10월 달에 업터버를 하니까 사두자. 에어컨을 사는 것처럼. 에어컨 하나 샀는데 갑자기 날씨가 추워져. 그럼 100만 원 그냥 버린 셈 치면 되는데 비트코인을 1억 원치 샀는데 갑자기 그 금리나 안 해가지고 유동성에서 안 온다. 그래서 뭐 그럼 기다리면 되는데 앞으로 이제 금리 인하할 가능성이 높으니까 언젠가는. 근데 만약에 금리를 높였다. 연준이.
그래서 반대 국면이 있다. 그래서 이 가격이 떨어졌다. 그럼 내가 그걸 버틸 수 있느냐 이런 거를 감안해서 생각하시려면 그러니까 8월이 왜 더운가를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8월이 더우니까 에어컨을 사자. 단순하게 그냥 뭐 과거에 그랬으니까 그랬다 이게 아니라 왜 그럼 8, 9월 달에는 대체적으로 비트코인 가격이나 자산 가격이 떨어졌다가 10월 달에 그게 이제 올랐을까 이걸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8, 9월이 비수기라는 거는 간단히 얘기하면 중개자들이 쉬니까 잖아요. 네. 그게 이제 반복되니까 8월에는 이제 레버리지라든지 이제 파생 상품에 대한 어떤 그 포지션을 정리하고 이제 휴가를 가니까 이제 가격이 어느 정도 이제 안정세에서 이제 답보 상태를 보이다가 다시 돌아오면 이제 연말이 되면 이제 자산에 대한 어떤 정리 문제라거나 또 이제 여러 가지 이슈들이 생기잖아요. 다음 해를 또 준비해야 되고 이제 금융사들이나 모든 회사들은 자기 실적을 최대한 그 대표들은 내가 자기가 연임하려면 실적을 최대한 부풀려놔야 되니까 자산 가치를 부풀려야죠. 그러니까 그런 욕구가 맞물리면 크리스마스 시즌이 다가올수록 사실은 자산 가격은 올라갈 수밖에 없죠. 인간들이 자산시장을 만들었으니까. 또 하나는 이제 금리 하락의 문제잖아요. 유동성 문제잖아요. 그러면 지금 현재 제가 그 업토버라는 어떤 전망에 동의하냐고 했을 때 동의하는 이유는 연준이 이제는 뭐 그 자이언트 스텝이냐 뭐 스몰 스텝이냐의 문제지 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이 높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그냥 10월이니까 올라갈 거 아닙니까? 뭐 그럴 가능성도 있는데 그러니까 8월이 왜 더운지를 생각하면 뭐 예를 들어서 북대서양 고기압 뭐 북태평양 고기압이 뭐 우측해서 만나서 뭐 이런 이제 분석들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럼 그 분석이 올해도 유효하다면 8월에 에어컨을 사야죠. 8월 전에 에어컨을 사야죠. 네. 근데 갑자기 기상이변이 생겨가지고 8월에 그 북대서양 고기압이랑 뭐 오구측해에서 뭐 기단이 안 만난다. 그러면 안 더울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그냥 단순한 패턴을 내가 그냥 누구한테 듣고 뭐 따라가지 말고 8월이 왜 더운 거였냐. 그렇다면 앞으로 사람들이 왜 업토버를 있을 거라고 기대하는 거냐. 그 근본적인 이유를 한번 고민해 보시고 그 근본적인 이유에 대해서 동의를 하신다면 지금이 이제 그 저가 매수의 적기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최근에 좀 코인 시장의 변화를 나눠보면은 이더리움이 상당히 지금 긍정적인 흐름을 네네네. 보이고 있죠. 뭐 사상 최고가를 기록하는 등 파죽지세를 달리고 있습니다. 존재감으로 보면은 최근에 이제 비트코인보다 이더리움이 훨씬 더 우세한 상황인데 갑작스럽게 이렇게 이더리움이 주목받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제가 이더리움을 지금 공부하는 중이라서 이제 뭐라고 단언할 수는 없는데 제가 지금 이제 두 가지 측면에서 이제 저도 이제 고민을 해봤어요. 네. 왜냐면 저는 지금 거의 100% 비트코인에만 투자를 하고 있는데 단기 퍼포먼스가 이더리움이 뭐 예를 들어서 획기적으로 높다면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되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내가 아는 자산에 투자하자 해서 비트코인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개념이 잡혀서 이제 어느 정도 이제 확신을 가지고 투자를 하는데 옆에서 이더리움이 막 올라간다고 해서 내가 이더리움 옮겨 타자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아서 아직까지는 공부를 좀 해보자. 라는 측면으로 이더리움 뭐 책도 사보고 이제 비타릭 부테린이 어떤 사람인지도 한번 이렇게 알아보기도 하고 막 공부를 하고 있는데 두 가지 측면에서 이제 어떤 개념이 좀 생각이 돼요. 하나는 뭐냐면은 매일 밥을 먹는데 오늘 하루 짜장면 외식하고 있는 것 같은 상황. 네. 그러니까 비트코인이라는 밥이 사실은 제일 좋은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우리는 365일 중에 360일 정도를 밥을 먹는데 뭐 특별한 졸업식 날 또 아니면 아버지가 월급 탄 날 가끔가다 짜장면을 먹으면 그 짜장면이 너무 맛있으니까 짜장면이 제일 좋은 것처럼 느껴지는데 사실은 착각이죠. 착시죠. 그러니까 이더리움이 지금 짜장면 같은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더리움은 비트코인하고 좀 다른 성격이라고 이제 저는 개념을 잡고 있는데 비트코인은 가치 저장의 이제 플랫폼이고 비타릭 부테린이 이제 비트코인을 봤을 때 블록체인이라는 어떤 그 네트워크를 가지고 훨씬 더 할 수 있는 게 많은데 왜 비트코인은 저렇게 그냥 가치를 저장해서 이동시키는 어떤 그것만 할까? 그 블록체인은 저거보다 훨씬 더 유용한 수단이야. 그럼 거기에 이제 프로그래밍을 할 수 있게 이제 플랫폼을 만들어서 훨씬 더 다양한 활동을 좀 할 수 있게 해주자라고 하니까 블록체인에 이제 그 스마트 컨트랙터라는 어떤 프로그래밍을 입혀서 지구보다는 많은 것들을 할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든 거죠. 그럼 이걸로 뭘 할 수 있는 거냐 그러면은 도대체 그 이더리움이 뭐냐라고 보면 저는 이제 국가의 어떤 아까 말씀드렸던 공적 서비스를 지금 탈중앙화하는 이제 빅테크들의 기술로 탈중앙화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국가가 장악하고 있는 그 신뢰, 합의 이런 제도, 그러니까 인증 이런 어떤 권한 이런 것들을 이제 그 컴퓨터 기술이 이제 가져오는 건데 비트코인이란 거는 쉽게 얘기하면 달러, 원화, 피아트 머니가 가지고 있는 그 화폐 시스템, 그러니까 가치의 저장, 교환, 그 회계 단위 이런 거에 어떤 그 국가 독점 생산력을 컴퓨터 알고리즘으로 신뢰를 이제 확보해서 비트코인으로 가져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트코인은 국가의 그 화폐 발행권의 독점권을 가져온다라는 개념으로 저는 이해를 했고 그러면은 이더리움이라는 거는 국가에 뭘 가져오는 거냐? 그럼 이제 여기에 이제 스마트 컨트랙트라는 프로그램을 깔 수 있다라는 거는 국가의 다른 기능이란 게 뭐냐 하면은 화폐도 있고 그러면 이제 어떤 그 신뢰 알고리즘, 신뢰 시스템, 합의 시스템이라는 걸 국가가 할 수 있는 거는 등기예요, 등기. 소유권을 이전시켰을 때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대표님께서 그 우리 집을 사고 팔 때 국가의 등기소에 기록을 해놓잖아요. 근데 누군가가 해킹을 했다거나 누군가가 잘못 적어놔서 대표님 분명히 돈을 지불하고 샀는데 그걸 누군가가 대표님께 아닌 거로 기록을 해놨어요. 그럼 그건 현실에서는 대표님 거지만 기록상으로는 대표님께 아니잖아요. 그러면 어떤 게 현실이에요? 국가가 기록해놓은 게 현실이에요. 왜냐하면 그렇죠. 국가라는 신뢰도가 내 개인보다 높잖아요. 그러니까 국가가 그걸 또 이제 독점하고 대행하고 있잖아요. 이걸 이제 뷰로크러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책상 서랍 안에 있는 기록이 현실인 거예요. 그러니까 국가라는 거는 뷰로크러시라는 거는 책상 서랍 안에 있는 서류들의 가상 공간에 현실을 만들어 놓은 거죠. 어떤 가상 세계, 메타버스를 만들어 놓은 거죠. 그 서류 안에. 이게 이제 뷰로크러시라는 메타버스거든요. 근데 이 메타버스를 이제 컴퓨터 가상 공간에 옮겨두면 이게 이제 이 서랍 안에 있는 뷰로크러시가 그 크립토크러시가 되는 거죠. 블록체인 크러시가 되는 거죠. 근데 지금은 이제 이 등기 역할을 이더리움이 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어떤 계약 관계, 그다음에 등기 관계, 어떤 자산의 소유권, 화폐뿐만이 아니고 쉽게 얘기하면 그 비트코인은 피아트 머니의 어떤 그거를 이제 크립토로 대체시킨 거고 이더리움이라는 거는 이 분산원장의 기능, 이 등기, 어떤 자산의 소유권 이런 뷰로크러시 정부가 하고 있는 뷰로크러시라는 역할을 블록체인 안에 옮긴 거다라는 거죠. 그럼 이게 어떤 게 더 가치가 높은 거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밀히 생각하면 비트코인은 화폐라는 어떤 그 소유권만 내가 기록해 놓는 거니까 그럼 얘는 나머지 집에 대한 소유권, 뭐 주식에 대한 소유권 또는 나의 존재에 대한 존재 증명, 뭐 그 주민등록번호 이것도 이제 블록체인 안에서 이제 그걸 등기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그럼 화폐를 제외한 나머지 뷰로크러시 모든 뷰로크러시는 이제 이더리움이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렇게 생각하면은 이더리움이 비트코인보다 훨씬 더 역할이 다양하고 광범위하니까 더 가치가 있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얼핏 생각해 보면. 근데 그것도 뭐 100%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은데 그러면 당신이 지금 통장 안에 화폐가 10억이 있고 그리고 집에 대한 소유권 여러 가지 소유권들의 등기가 있는데 소유권을 증명해 주는 것뿐이지 그 소유권 자체가 아니잖아요. 그 소유권을 증명해 주는 그 플랫폼 역할만 하는 거죠. 실제 그 지배 가치가 저장되어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면 정부가 그 뷰로크러시에 대한 수수료로 1년간 벌어들이는 수입이 얼마냐? 그럼 결국은 세금의 어떤 문제일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어떤 수수료의 문제일 수도 있는데 그러면은 기업의 어떤 가치 평가로 따지면 예를 들어서 10년 순이익이 그 기업의 가치다라고 하면 정부가 뷰로크러시에 대한 그 수수료 수입으로 10년간 얻는 그 수익이 얼마냐? 그냥 얼핏 생각해 보면 그러면 정부가 내가 등기부 등본을 열람하게끔 하고 발급해주고 소유권을 뭐 해주고 이런 어떤 스마트 컨트랙트를 이제 뷰로크러시가 하는 정부가 하는 그 수수료 수익이 얼마냐 이거로 가치를 따져볼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 그렇다면 우리가 그냥 얼핏 생각하는 것처럼 단순하게 그 화폐 이외의 나머지 뷰로크러시를 이더리움이 대응하니까 이더리움이 가치가 훨씬 더 커질 거다라고 단언할 수는 없어요. 화폐 자체의 구매력이 훨씬 더 클 수 있죠. 화폐 자체가. 그리고 또 하나는 그러면 이더리움이 그 뷰로크러시의 역할을 이제 정말 신뢰도 있게 기능할 수 있는 거냐. 그리고 거기에서 그 국가의 어떤 그 서랍 속에 있는 그 메타버스를 얼마큼 가져올 수 있는 거냐. 예를 들면은 지금 RWA라고 해서 이제 블랙록이나 이제 JP모건이 하려고 하는 그 주식, 채권, 부동산 이런 것들을 쪼개서 이제 토큰화 시켜가지고 팔면 그것도 이더리움 생태계 내에서 이제 그걸 인증해 주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실제로 돌아다니는 가치는 그 RWA 토큰의 가치죠. 그럼 이더리움은 이제 거기에 대한 가스비 수수료를 받는 거죠. 네네. 그럼 그런 개념으로 봤을 때 이더리움의 어떤 플랫폼으로서의 가치가 얼마냐? 이거는 이제 뭐 진짜 뭐 전문가들은 계산을 해보시겠지만 약간 다른 종류의 이제 자산인 거죠. 어떤 게 더 가치가 높다라고 할 수는 없는데 단기적으로는 지금 어떤 누군가 여기서 이제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서사를 만드는 어떤 주도자들, 대중들의 어떤 합의가 아니라 그러니까 지금 톱니라든가 네, 맞아요. 예, 네. 몇몇 이제 그 서사를 만드는 그 리더들이 이더리움의 서사를 막 부각시키고 있잖아요. 근데 그럴 때는 좀 조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자기가 이득을 얻을 때에는 대중의 이익하고 부합하는 어떤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겠지만 이분들이 이익을 실현할 때는 매몰차게 배신하거든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중간에 개입해서 이 가치가 지금 높아지고 있다라고 할 때는 내가 그 사람의 머릿속을 들여다볼 수 없다면 위험해요. 그러니까 지금 톱니가 무슨 생각하고 있는지 아무도 몰라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근데 그냥 단기적으로 그냥 직관적으로 보면 당분간 이더리움의 어떤 퍼포먼스가 나쁠 것 같지는 않다. 이 정도는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당신이 앞으로 매일 짜장면을 먹을 수 있습니까? 아니면은 화폐를 가지고 있는 게 더 높습니까? 아니면은 내가 지금 그 등기부등본을 떼주는 어떤 서비스를 해주는 그 수수료 수익이 더 많습니까? 그거를 한번 스스로 판단해 보시면 될 것 같다.
해야 됩니다. 어쨌거나 뭐 톱니가 뭐 앞으로 10년간은 비트코인보다 이더리움이 더 퍼포먼스가 좋을 것이다. 그리고 2017년 비트코인을 보는 것 같다 이렇게 분석을 했는데 뭐 일단 단기적으로는 또 앞에서 말씀하신 그런 밸류 산정도 가능하고 이더리움이 뭐 아웃퍼폼 할 수 있지만은 또 이제 이런 의도적인 푸시 이런 것들 감안하면은 좀 조심할 필요는 있다. 그렇게 그러니까 정리할 이제 수 있겠네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 무슨 얘기냐면 지금 우리가 비트코인이나 암호화폐에 투자를 하려고 하는 거는 내가 어떤 그 차트 분석을 명확하게 해서 이제 고점과 저점을 명확하게 찍을 수 없다면 결국은 탈중앙화된 어떤 신뢰 체계에 투자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더리움은 지금 누군가가 자꾸 개입하잖아요. 비탈릭 부테린이 개입해서 자꾸 하드포크하고 네. 이유는 이제 뭐 선이라고 하지만 자꾸 뭔가 개입해서 바꾸거든요. 그리고 톰리라는 사람이 비트코인도 그런 식으로 뛰어오긴 했지만 지금 뭔가 자신의 이해관계하고 맞물려 있잖아요. 자신이 지금 그 뭐죠? 그 비트 뭐를 저기 기업에 대해서 지금 그 재무 투자를 하고 있잖아요. 맞아요. 그 네. 저기 스트레티지처럼 그러니까 제2의 마이클 셀러가 되고 싶어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그 자기 파이를 키우려고 지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선의의 그 플레이어가 있더라도 자산 투자를 하실 때는 상대방이 악의의 플레이어라고 생각하셔야 되거든요. 저 사람의 어떤 악의를 내가 간파를 하고 있어야 돼요. 비록 선이라고 하더라도 일단은 그 전제 조건은 그렇게 달아야죠. 그러면 도대체 톱니가 왜 저렇게 띄우는 거냐? 이해관계가 자기가 많이 이익을 취해간다 그러면 파이는 정해져 있는데 내 파이는 줄어드는 거죠. 물론 이제 이 파이 자체가 커질 수는 있어요. 근데 그러면 이제 제가 더 많이 가져가도 그 떡고물만 떨어져 내가 더 많은 파이를 가져갈 수는 있으니까 그 유행의 흐름을 잘 타시면 그 퍼포먼스 괜찮을 수 있어요. 근데 이제 그게 그렇게 쉽지는 않을 거예요. 예. 그리고 주요국들이 스테이블 코인 그 제도화에 나선 가운데 한국은 그 제자리 논의만 지속적인 상황입니다. 뭐 최근에 이창용 총재가 발표를 했는데 뭐 정부랑 스테이블 코인 뭐 발행 얘기하고 있다. 근데 그 얘기만 계속해서 나오고 뭐 제도적인 움직임은 없어요. 근데 이런 가운데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지니어스 법안 이제 통과가 됐잖아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지니어스 법안 때문에 이 달러 스테이블 코인 수요가 늘면은 뭐 미국의 채권 수요가 늘고 즉 강달러 현상이 지속이 되면서 나머지 그런 뭐 법정 화폐 가치는 하락할 것이다. 이런 전망이 지배적인데 어떻게 보시나요? 100% 동의합니다. 그러니까 뭐 솔직히 얘기하면은 그 스테이블 코인이 만들어갈 경제가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어떻게 될지는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어떤 파장을 이제 실제 현상에서 나올지는. 근데 이제 가장 기본적인 개념으로 이제 저는 이제 문과 문돌이니까 기본적인 그냥 그 문돌이식의 개념으로 만약에 한번 해석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그 스테이블 코인이 이제 구체적으로 경제에서 어떤 수학적인 어떤 진척을 보일 거냐를 차치하고 일단 스테이블 코인을 미국이 받아들이고 이제 이더리움하고 암호화폐를 계속 제도화시키는 이유는 그것이 달러 패권에 도움이 된다라는 서사 때문이잖아요. 그렇죠. 사실은 암호화폐의 개념은 그 우리가 흔히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달러 패권의 상극이죠. 피아트 머니의 상극이잖아요. 그러니까 중앙화된 그 돈 시스템에 탈중앙화된 돈 시스템은 완전히 반대 개념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미국이라는 정권이 왜 그러면 이거를 받아들여서 제도화를 시켰냐라는 거는 이거를 누군가가 실제로 달러 패권에 위협을 주기 전에 내가 이거를 이용하자라는 개념이에요. 근데 그걸 이제 원화 주권 입장에서 생각해 본다면 지금 국가가 지금처럼 안이하게 그냥 그러니까 국가라는 조직은 쉽게 얘기하면 공공재를 독점적으로 공급하는 기구죠. 그냥 경제적으로만 생각하면. 그러니까 여러 가지 추상적인 의미나 어떤 그런 관념을 버리고 그냥 경제 시스템, 투자자 관점에서 경제적으로만 딱 생각하면 국가는 공공재를 독점적으로 서비스해주는 생산자예요. 그럼 우리가 왜 그 국가의 그 독점적인 권위를 인정했냐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면 내가 각자 도생하는 것보다 그리고 시장에서 내가 그 공공재를 사는 것보다 국가가 싸게 서비스해 주니 공급해 주니까 그런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게 처음에는 비교가 가능하죠. 국가가 없는 상태에서 국가가 있는 상태로 이제 옮기는 거에 대해서 합의를 하는 단계에서는 그게 언젠지는 근데 그게 그렇게 오랜 과거가 아니거든요. 불과 사우디아라비아도 국가 형태를 띈 게 100년이 안 돼요. 그러니까 그럼 이제 뭐 중세에서 뭐 우리나라도 그렇고 이제 중세 국가 뭐 고대 국가에서부터 국가라는 개념은 계속 있어 왔지만 사실은 근대 국가 개념을 가지고 이제 어떤 사회계약적인 개념에서의 국가는 불과 몇백 년이 안 되거든요. 영국만 해도. 그럼 사회계약적인 관점 초창기에 국가라는 공적 서비스의 권한을 우리가 왜 줬냐라고 하면 화폐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지금 금생업자들이 만들어내는 그 금화를 쓰고 은화를 쓰는 것보다 국가가 주조하는 돈을 쓰는 게 싸니까 그런 거예요. 금생업자들한테 화폐를 샀더니 함량도 속이고 뭐 옆에 있는 톱니바퀴 잘라가지고 뭐 만들고 또 심지어는 금도 아니고 막 이렇잖아요. 불순물도 많이 썼고. 그럼 내가 비용을 많이 들이는 거예요. 믿을 수가 없고. 그럼 그걸 이제 믿을 수 있는 단계의 어떤 화폐를 구하려고 보니까 자꾸
이제 비용이 많이 들죠. 그러면 이거는 국가한테 맡겨서 국가가 화폐를 독점적으로 발행해 주는 게 싸다라고 생각하니까 국가한테 그 상품을 독점적으로 생산해 줘라고 위탁해 준 거죠. 근데 이게 이제 국가라는 개념을 선택할 때 계약할 때는 국가도 아쉬우니까 고객들한테 가서 저희가 더 싸게 생산해 드립니다라고 이제 압을 했겠죠. 이제 이를테면 이제 근데 독점권을 딱 획득하는 순간 그다음부터 가불이 바뀌어요. 국가가 이제는 내가 안정적으로 생산할 수 있어. 그러면 내가 조금 비싸게 팔든 내가 조금 속여서 팔든 국민들이 쓰니까 그냥 파는 거죠. 근데 지금 현재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국가가 화폐 시스템을 독점적으로 생산하는 게 비용이 싼 건가? 네. 그 비용은 두 가지로 생각하시면 돼요. 첫 번째 공식적으로 가시적인 비용이 있는데 그게 세금이죠. 내가 국가한테 네가 저기 치안 담당해주고 안보 담당해주고 외교 담당해주고 화폐 독점적으로 생산해서 내가 갑정근로소득세 지금 17% 낼게 하고 냈어요. 그럼 예를 들어서 뭐 1억 버는 사람이 예를 들어서 뭐 연간 한 2천만 원 정도의 세금을 내고 공적 서비스를 내가 쓰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세금으로 2천만 원만 쓰는 줄 알았더니 인플레이션 때문에 한 5천만 원 쓰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잘 모르죠. 안 보이는 세금이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는 왜 내가 이렇게 뭔가 힘들지? 난 2천만 원 세금 내고 8천만 원이 지갑에 있는데 뭐 10년 전, 20년 전에 비해서 소득이 2배가 되는데 나 왜 이렇게 힘들어? 옛날에 소고기 먹던 거에 비해서 덜 먹는 것 같고. 그러니까 고민하다 보니까 인플레이션이라는 세금을 또 걷어가. 우리가 흔히 걷는 세금이란 거는 그 정부도 세금이라는 거에 딱 그 명세서에 얼마라고 찍히니까 더 많이 누군가 내게 되면 자꾸 따져봐요. 왜 저 사람 1억 버는데 나 5천만 원밖에 못 버는데 세금이 똑같아요. 그럼 저 사람이 더 많이 내야 되잖아요. 이게 뭔가 맞는 얘기였잖아요. 사실은 맞는 얘기라고 할 수 없잖아요. 어쨌거나 그러니까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이 비례해서 더 많이 내든 누진해서 더 많이 내든 더 많이 내요. 그러니까 이제 덜 버는 사람들도 불만이 없죠. 많이 버는 사람은 조금 불만이긴 하지만 소수니까 그걸 바꿀 수가 없어요. 민주주의 다수결이니까. 네. 근데 인플레이션은 반대예요. 구매력을 뺏어가는데 예를 들어서 그 세금은 누진세 비례세라는 게 있는데 인플레이션은 똑같이 걷어가요. 구매력을. 그렇죠. 그러니까 나는 100만 원 버는데 나한테도 50만 원 걷어가고 1억 버는 사람한테도 50만 원 걷어가. 그럼 상대적으로 내가 더 많이 내는 기분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라는 비용은 가난할수록 훨씬 더 많이 내요. 그러면 가난한 사람들이 다 주잖아요. 99%잖아요.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 그러면은 지금 국가가 발행하는 그 화폐 제도가 내가 지금 싸게 이용하고 있는 게 맞아? 라는 생각을 해요. 그러면은 옛날에 계약서를 썼잖아요. 그 저기 사회계획론, 홉스의 사회계획론대로 리바이어돈을 만들어서 자, 계약서 씁니다. 당신이 화폐를 만들어주는 게 금색업자들이 나를 막 속이고 하는 것보다는 싸니까 내가 계약서에 도장 찍어줬어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네가 더 많이 걷어가는데 이제는 네가 나를 속이고 있는데 이제 독점권을 주니까 이제 그 횡포를 부리는데 야, 그럼 계약서를 바꾸자. 아니면은 나 다른 사람한테 그럼 화폐를 살게.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그게 국가라는 게 이제 통치 권력이고 또 이제 어떤 공권력이 있으니까 그거를 일적으로 막을 수는 있겠죠. 화폐? 그래? 너 어떤 화폐를 쓸 건데? 저 원화밖에 없잖아. 아니야, 스테이블 코인도 있어. 근데 가만히 보니까 그게 더 비용이 싸. 너 지금 원화 가지고 내가 미국에 있는 애한테 이렇게 송금하려고 보니까 뭐 환전해야 되고 뭐 시프트 이용해야 되고 뭐 5% 비용을 물고 또 국내에서도 보니까 네가 자꾸 인플레이션으로 그 한국은행 돈 많이 찍어내가지고 내가 지금 힘든데 스테이블 코인 쓰면은 0.1% 수수료 내야 되고 그러니까 대체제가 있잖아요. 그럼 정부한테 물어볼 거예요. 네가 더 싸니까 내가 쓴 거지. 왜 네가 그 만드는 화폐를 써야 되지? 왜 네가 만드는 그러면 등기 공적 서비스를 다 이용해야 되지? 왜냐면 그게 지금 인증제도도 네이버 인증이 훨씬 더 편하고 그 카카오 인증이 편하잖아요. 네. 그 민간 인증이. 그럼 네가 서비스해주는 그 공적 서비스를 네가 독점해야 될 이유를 한번 얘기해봐. 한번 들어보자. 더 싸게 공급해줄 수 있는 애들 얼마든지 있는데 이제 이런 시대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국가가 예전처럼 장벽이 이렇게 쳐져 있고 보호막을 하고 뭐 이렇게 뭐 국가 간의 어떤 왕래가 적을 때는 국가가 우리 속일 수 있어요. 근데 이제 못 속여요. SNS 다 알아요. 옆에 있는 사람이 지금 스테이블코인 테더 써봤더니 원화 쓰는 거 싸더라. 근데 원화 왜 써요? 그러니까 이제 국가는 제가 지금 커피 사업 해보면은 커피값 1,500원 하고 있는데 옆에서 커피값 누가 일시적으로 행사 1,300원 하잖아요. 손님이 절반으로 확 줄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너보다 싼 애가 있는데 내가 네 걸 왜 사 먹어? 네가 훨씬 맛있어? 훨씬 맛있다는 걸 증명해주면 오죠. 국가도 이제 마찬가지예요. 근데 이제 국가는 지금 커피를 독점적으로 공급해 준다면 1,500원 받는 거 2,000원 받아도 돼요. 근데 지금 대체제들이 막 들어와요. 근데 거기서 내가 지금 현재 같은 안이한 서비스와 편의성과 그다음에 많은 비용 구조를 가지고 앞으로 계속 써주세요. 우리 국가잖아요. 한민족이잖아요. 단일민족이잖아요. 이게 말이 안 되죠. 근데 지금 딱 그럴 때예요. 국가가 제공해주는 공적 서비스가 그 독점적인 권한을 유지하려면 모든 국민들 90% 이상의 모든 국민들이 그게 국가가 제공해주는 공적 서비스가 훨씬 싸다라는 거를 사람들이 공감을 해줘야 돼요. 근데 처음에 그 교육받지 못한 80%는 속일 수 있죠. 근데 그중에 10% 교육받은 사람들이 이제 얘기를 하고 다녀요. 이제 자 지금 당신이 쓰고 있는 화폐 시스템이 훨씬 더 지금 비용이 큽니다. 인플레이션도 생기고요. 앞으로 달러 쓰시면 안 되고요. 앞으로 원화 쓰시면 안 되고요. 암호화폐 쓰셔야 됩니다.
그 과도기가 스테이블 코인인데 스테이블 코인 쓰시면 암호화폐가 활성화될 겁니다. 그럼 당신이 지금보다 훨씬 더 비용을 적게 들이고 이제 공적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게 이제 사적 서비스가 되겠죠. 이런 시스템, 이런 사회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탈중앙화, 비트코인이라는 탈중앙화된 화폐를 사람들이 인식한다는 게 얼마나 되게 무시무시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지금 현재 국가를 장악하고 있는 그 삼부에서 일하시는 그 엘리트들이 이거를 인식하지 않으면 그분들이 자기 밥그릇을 지키지 못하는 시대가 돼요. 네. 왜냐면은 지금 행정 시스템이라는 게 지금 결국 이제 화폐 시스템이고 이제 치안 안보 뭐 이런 공적 공공재를 제공해주는 생산자잖아요. 나머지 이제 입법부하고 사법부는 그걸 지탱해주는 이제 보조수단인 거고. 행정부가 지금 가장 싼 비용의 생산품을 못 만들어내요. 그 비트코인이 그러면 그거를 사람들한테 인식하게끔 해줬어요. 인플레이션이라는 게 우리가 많은 비용을 치르고 있다. 근데 국가라는 게 이제는 우리한테 가장 싼 대안이 아니다. 그러면 다른 대안을 찾을 거예요. 다른 사회 계약을 하려고 할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은 이제 홉스 같은 사람이 막 소환되겠죠. 그러니까 리바이어던을 사람들이 만든 이유는 가장 이제 만인에 대한 투쟁보다는 리바이어던한테 맡기는 게 그래도 비용이 적게 든다. 근데 지금 리바이어던이 뭐 계속 횡포 부리고 있고 독점 횡포를 부린다. 그럼 다시 만인의 투쟁으로 돌아가든지 아니면 리바이어던의 역할을 대신해 줄 수 있는 민간 리바이어던을 우리가 찾자. 그 용병을 찾자. 뭐 아니면 민간 화폐를 찾자. 자꾸 이렇게 민간화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예전에 불가능했는데 지금의 정보 시스템과 지금의 기술력들은 가능해요. AI 시스템이라든지 블록체인이라든지 빅테크들이 만들어 놓은 이 시스템과 기술이 국가의 역할을 국가가 물리력으로 지금 막을 수 있는 것뿐이지 비용만 생각하면은 앞으로 국가는 필요 없어요. 사실. 그 치안 문제만 빼고. 근데 이제 장기적으로는 치안 문제도 빅테크가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정부한테 세금을 내고 우리가 안보나 치안을 맡기는 것보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은 뭐 반대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그 네이버나 그게 카카오 해줘야 되는데 우리나라 네이버나 카카오는 그런 정도 단계는 아닌 것 같고 테슬라나 구글이나 앤드릴 같은 그 업체들이 자기들이 돈을 벌 수 있으면 그 안보 서비스 해줄 수 있어요. 드론 서비스 할 수 있고 탱커 서비스 할 수 있고 핵폭탄 만들어서 서비스할 수 있습니다. 그게 지금 국가가 지금 그 민간에 비해서 물리력이 세니까 못하게 막을 수 있다라는 추상적인 개념만 있을 뿐이지. 그러니까 국가는 해체될 수 있어요. 근데 실제로 해체될 수 있다 없다를 떠나서 국가가 정말 필요한 거냐라는 질문을 이제는 엘리트들이 하기 시작했다. 그럼 민간의 어떤 대중들이 그런 생각으로 확산되는 거는 지금의 정보 네트워크를 통해서 굉장히 짧은 시간 내에 확산될 거다. 그러면은 실제로 국가가 전복되고 뭐 혁명이 일어나고 이렇게 되지 않더라도 지금 현재 정부들이 가지고 있는 그 독점적인 어떤 수익 구조 이거는 깨질 거다. 그래서 커피값 200원 낮추는 식으로 정부도 비교해서 우리가 지금 그 테더나 스테이블 코인이 훨씬 비용이 낮은데 그러면 자신들이 독점하고 있는 그 수익 구조에 마진을 줄여야 돼요. 주조 이익을. 그럼 민간에게 소비자에게 이용자에게 이익을 돌려줄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죠. 근데 지금 이창용 총재나 정부 기재부나 상업은행들이 하고 있는 얘기 보면 그냥 자기 밥그릇 지키려고 막 민간이 발행하면 안 됩니다. 스테이블 코인 은행이 발행해야 됩니다. 중앙은행이 발행해야 됩니다. 정부가 CBDC 발행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건 내가 지금 커피값 안 내리겠다는 얘기예요. 옆집에서 지금 커피 1,300원짜리만 만들어 팔고 있는데 우리 이거 정부가 해야 되는 게 맞아요. 커피값 못 내려요. 왜냐면 우리 커피가 진짜 맛있거든요. 그거 먹어보면 알거든요. 맛도 없어요. 맛없으면 훨씬 싸기라도 해야 돼요. 근데 맛은 기본이고 훨씬 싼 게 많이 나와요. 앞으로. 심지어는 맛도 더 좋은데 더 싸요. 테더가. 스테이블 코인이. 그거 누가 먹어요. 그거를. 그러니까 그 행정고시 뭐 사법고시 보시느라고 고생하셨는데 그걸 가지고 평생 먹고 살겠다고 생각하시면 앞으로 밥그릇을 뺏길 겁니다. 그 빅테크들한테. 그러니까 되게 냉정하고 심각하게 이 국면을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리고 내가 지금 그 로톡이라고 해서 여러 가지 법률 분쟁이 생겼을 때 지금 변호사들한테 전화하면 뭐 1시간에 뭐 30만 원입니다. 50만 원입니다 하잖아요. 로톡 가입하면 5만 원이면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거를 뭐 불법이다 어쩌다 변호사법 위반이 돼가지고 견제는 하죠. 처음엔 당연히 이제 힘이 세니까 견제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99% 대중의 힘을 못 막아요. 그러니까 로톡도 이게 가만히 보니까 그 변호사들의 논리가 맞았다기보다는 그냥 힘의 겨루기였구나. 지금 사실은 정부하고 의사협회하고 싸우는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누가 옳다 그르다의 문제가 아니라 만약에 우리 탄압하면은 우리 그냥 다 태업할 거야. 그러면 지금 환자들 다 어떡할까? 다 죽을 텐데 이 문제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기득권의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한동안은 그게 가능해요. 근데 훨씬 더 좋은 대안들이 있고 경쟁 시스템을 사람들이 아는데 그게 어느 정도까지 유지할 수 있을까? 정부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시장 원리를 생각하셔야 돼요. 가뜩이나 뭐 사실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만들어도
뭐 방금 말씀하신 훨씬 더 싸고 맛있는 커피가 널려 있기 때문에 네네. 경쟁이 될까 말까한 상황인데 네. 그것마저도 만들지 않고 좀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 보니까 네. 사실 뭐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 원화의 미래는 좀 불투명하다 그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고 그러니까 지금처럼 내 밥그릇을 지켜야지라고 그 안에서 이렇게 작은 시야로 이 지금 현재 상황을 바라보신다면 내 기득권을 지키지 못하는 거는 문제가 아니라 아예 밥그릇이 깨진다니까요.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근데 사람들은 그 사람의 밥그릇을 내가 왜 지켜줘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지금 커피를 더 싸고 맛있는 커피를 나한테 주니까 내가 카페를 이용하는 거지. 훨씬 더 맛있는 게 옆에 있는데 얘가 그 거기에 못 넘어가게 좀 철조망 쳐놓고 그 카페를 못 가게 하면 처음에는 굳이 내가 저 담벼락을 넘어가면서까지 저 카페에 가야 되나 하겠지만 나중에 가면서 수십만 명, 수백만 명의 사람이 물어볼 거 아니에요. 너 그 철조망 왜 쳐놓은 건데 도대체? 그래서 네가 나한테 해준 게 뭐 있는데 철조망 쳐놓고 못 가게 하는 거지?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볼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딱 그럴 때라는 거예요. 싼 커피가 옆에 있는데 철조망 쳐놓고 있는 거죠. 근데 그게 스테이블코인 들어오고 하면 이제 철조망 바로 앞에 이제 훨씬 더 싸고 맛있는 커피가 있는데 내가 손을 뻗으면 닿을 것 같은데 자꾸 못 가게 해. 그럼 그때는 이제 결국 물리적인 충동밖에 없어요. 내가 이거를 계속해서 설득하고 더 좋은 대안을 만들고 더 좋은 상품 서비스를 만들 생각을 해야지 내가 철조망 쳐놓고 못 가게 한다? 그러면 결국은 대중들도 그 철조망을 부실 수밖에 없죠. 근데 지금처럼 계속 CBDC 만들어야 돼요. 그 중앙은행이 발행해야 돼요. 상업은행 어차피 민간이 발행할 것 같으니까 상업은행까지는 우리가 뭐 용인할게요. 뭐 이런 식의 얘기를 막 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철조망 깨라 이 얘기죠.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되게 뭔가 지금 시대착오적인 생각을 하고 계신 것 같다. 네, 지금 시장은 개방되고 훨씬 더 좋은 대안들이 눈앞에 펼쳐져 있는데 우리가 그걸 눈뜨고 모를 거라고 생각한다. 우리를 일반 이 소비자들을 바보로 하는 거죠. 그러면 이거는 이제 자존감의 문제기도 하고 경제적인 문제기도 해요. 이걸 누가 참겠어요? 그러니까 국가는 지금 상태에서 수정되거나 보완되지 않으면 해체된다는 거예요. 계약이 깨진다. 개인 같은 경우에는 결과적으로는 선택지는 뭐 이런 법정화폐를 가지고 있는 것보다도 뭐 비트코인이라든지 그런 쪽으로 자산을 옮기면은 사실 자산 포트폴리오 관점에서는 안전하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이제 그 어떤 상황이 불확실한 상황이 되면 안전자산은 더 각광을 받게 되잖아요. 근데 이제 지금 뭐 어떤 대공황의 상황이라거나 지금 어떤 경제적인 불안감 또는 정치적인 또 지정학적인 어떤 불안감들이 고조될 때 가격이 떨어진다는 거는 위험 자산으로 인식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비트코인 지금 말씀하신 비트코인은 사실은 원래 설계는 궁극적인 안전자산 설계가 돼 있죠. 근데 이제 아직까지는 아마 어떤 지정학적인 불안감이나 경제적인 불안감, 불확실성이 높아지면 나스닥처럼 이제 다운되는 어떤 압력을 받을 거예요. 예전만큼은 아니더라도. 네, 근데 그거를 사람들이 이제 알게 되는 단계가 저는 이제 ETF 승인이나 미국의 어떤 준비금 자산 선언이나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자산가들의 어떤 자본의 이동의 욕구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이제 이게 이제 경기 불확실성이 고조됐을 때 내가 더 안전한 어떤 금고를 찾아서 저장할게라는 그 선택지에 이제 머지않아 암호화폐가 이제 들어올 거라는 거예요. 네. 아무튼 간에 최근에 이 비트코인이 좀 하락을 했는데 이게 암호화폐 시장 전체가 하락을 했다라기보다도 비트코인이 하락을 하면서 지금 알트코인들 특히나 이제 방금 이더리움도 다뤄봤지만은 이더리움을 중심으로 알트코인들이 막 오르고 있잖아요. 사실 이 암호화폐 사이클을 보면은 먼저 비트코인이 막 치고 올라가다가 그 다음에 좀 쉬거나 조정을 받을 때 또 알트코인들이 막 올라갔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 건가요, 그러면? 그러니까 그 큰 틀에서 보면 그런 상황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이제 뭐 50%에서 60%로 막 이제 시가총액이 늘어나서 이제 갑자기 확 상승을 하면 차익 실현하는 사람들이 이제 그걸 빼가지고 다시 또 테마를 만들면서 이제 그 밑에 이제 제2의 암호화폐, 제3의 암호화폐 이제 뭐 예를테면 뭐 예전 같으면은 이더리움, 뭐 솔라나, 뭐 아발란치가 쭉 밑으로 내려갔다가 다시 또 거기서 차익 실현하면 다시 또 이제 비트코인이 돌아오고 이런 주기를 거쳤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더리움이란 테마도 항상 있었어요. 그래서 NFT 테마다 뭐 해가지고 계속 그 항상 도미넌스가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이제 60% 가까이 되면 다시 또 이더리움에 대한 테마가 다시 부각되고 이런 게 있었는데 이번 테마는 이제 스테이블코인 테마죠. 근데 이 테마는 과거와는 조금 다른 것 같아요. 그래요? 그 테마의 어떤 양적인 질적인 측면에서 보면 그냥 일반적인 NFT 테마, 우리 민간이 막 펌프질을 하고 있는 NFT 테마라거나 저기 지금 RWA 테마라거나 뭐 이런 그 디파이 테마라거나 이런 테마하고는 다르게 지금 이게 정부의 테마잖아요. 미국 패권의 테마잖아요. 스테이블코인을 이제 그 블록체인을 그 달러 채권을 이제 발행하는 어떤 수단으로 활용하겠다라는 거잖아요. 굉장히 강력한 동력이고 이제 어느 정도 컨트롤을 할 수 있는 동력이니까 조금 그 어떤 기세가 좀 다르죠.
그 정부와 민간이 하는 거는. 그러니까 예전하고 이제 큰 틀에서 보면은 이제 어떤 그 패턴을 가지고 움직이는 거는 동일한데 그 안에 어떤 내용이 조금 달라졌다라고는 생각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 이더리움의 테마가 예전보다는 셀 수 있다. 이제 그 테마를 잘 활용하시면 뭐 퍼포먼스가 괜찮을 것 같다. 근데 되게 조심하셔야 된다. 왜냐면 뭐 장투용은 아니고 네. 확실히 그 한 사이클을 먹고 나오는 그런. 네, 그러니까 1, 2년 정도는 뭐 가능하겠지만 그게 이제 장기적으로 내가 어떤 정말 궁극의 어떤 가치 저장수도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어떤 아파트의 어떤 개념으로 보면은 그 이제 최상급지라는 게 명확하잖아요. 그 한가면 아파트, 강남 아파트라는 어떤 최상급지가 있잖아요. 국내 그 자산 시장에서 보면은. 근데 암호화폐의 최상급지가 뭐냐라고 이제 물어보면 비트코인인 거는 명확하거든요. 네. 왜냐면 가장 명확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죠. 이더리움의 기능이 없는 만큼 명확해요. 왜냐면 기능이 많다는 얘기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옵션이 많다는 얘기는 고장이 자주 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 자동차가 가만히 봤더니 엔진하고 브레이크밖에 없어. 옛날 그 저기가 그랬거든요. 그 뭐죠? 그 프라이드. 제가 첫 자동차가 프라이드였는데 자동차 딱 사고 보니까 그냥 악셀하고 브레이크밖에 없어요. 자동차가 할 수 있는 게. 네. 고장이 안 나요. 기기식이고 하니까 그때 또 전자장비도 없었고. 네네. 네. 그러니까 그 기아 딜러들이 항상 프라이드를 자랑할 때 뭐라고 했냐면 고장이 안 난다. 고장이 안 난다. 그건 너무 당연해요. 왜냐면 고장 날 부품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옵션이 너무 많잖아요. 지금 뭐 이렇게 컴퓨터도 있고 뭐 지금 뭐, 고장이 많이 나죠. 네, 많이 나죠. 네, 근데 이제 그건 무슨 반대로 얘기하면 무슨 얘기냐면 기능이 많아요. 편의성이. 그러니까 지금 그게 이더리움이에요. 그러니까 이더리움이 그 여러 가지 그 프로그램을 할 수 있어서 기능이 너무 많은데 고장이 나겠죠. 그러면은 인간이 하는 거니까. 근데 비트코인은 그냥 지금 엔진하고 브레이크밖에 없는 프라이드 자동차예요. 그럼 누군가 얘기할 거예요. 와서 고장이 안 납니다. 너무 당연해요. 고장 날 게 없어요. 비트코인은. 그러면 내가 편의성이 많은 옵션 많은 고장이 자주 나지만 편의성이 많은 내가 지금 제네시스를 할 거냐. 뭐 30년 전의 개념으로 그러면 프라이드를 살 거냐. 어떤 게 내가 궁극의 어떤 나의 자동차가 될 거냐. 뭐 비유가 좀 그런데 아무튼 그런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확실히 이번 그럼 알트코인 장세에서는 이 스테이블 코인과 관련된 그런 코인들이 좀 주목을 받겠네요. 그렇죠. 왜냐면은 그 미국 정부가 이거를 뭔가 활용하겠다고 작정을 한 건 맞는 것 같아요. 네. 네. 근데 그게 그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게 달러 패권에 도움이 된다라는 서사를 피터 틸이나 테더나 이제 서클의 그 경영자들이 만든 거예요. 인간이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그거를 동의했고 또 그거에 대한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지니까 이제 스테이블 코인을 채택했죠. 근데 그럼 이게 달러의 어떤 결국은 달러가 병들었으니까 그 치료제로 지금 암호화폐를 만든 건데 이 스테이블 코인이 병든 달러를 치료할 수 있는 거냐? 그게 아니라 지금 아드레날린 놓고선 조금 더 달리기 한 거거든요. 이제 지금 만약에 쓰러졌을 때는 치료할 수 있었던 상황이에요. 근데 지금 아드레날린 맞춰놓고 전력 질주하라고 이제 다시 내보낸 선수가 쓰러지잖아요. 이제는 못 일으켜 세워요. 그래서 저는 스테이블 코인이 아드레날린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1, 2년간은 국채 발행 수요 2조 달러 정도 생기고 그리고 또 사람들이 이제 달러 블록을 키워주니까 뭔가 달러에 도움이 된다라고 착각하지만 달러의 근본적인 이유는 바로 발행권의 남발이거든요. 스테이블 코인이 그 발행권 남발 속도를 한 4배는 키워요. 그러면 아드레날린 지금 맞춰놓고 뽕 맞춰놓고 지금 전력 질주하라고 이제 경기장 앞에 내보내놓는 거예요. 달러를. 훨씬 더 빨리 망할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한번 쓰러지면 이제 못 일어나요. 네, 그러면 그렇게 됐을 때, 야, 이거 아드레날린이 이제 필요 없네. 그러면 이제 그 대안이 뭐였지? 아, 맞다. 참 비트코인이 그거였네. 비트코인이 치료제였잖아. 대안이었잖아. 그걸 찾게 될 거예요. 근데 이제 지금 준비금 되게 웃긴 구조가 준비금이 달러잖아요. 국채하고 달러. 그러면 이제 그게 스테이블하다고 생각해요. 사람들이. 그 1년에 5%씩 가치가 떨어지는 거거든요. 내가 스테이블 갖고 있으면 1년에 5%씩 가치가 떨어져요. 그러니까 덴저러스하죠. 스테이블한 게 아니라 가치가. 정말 스테이블한 거는 비트코인이죠. 왜냐면은 등락은 하지만 지속적으로 우상향할 거 아니에요. 그럼 안정적인 측면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거는 비교적 일정하다는 의미죠. 그게 안정적이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우하향하죠. 네. 확실하게 가치가 떨어지죠. 준비금이 국채고 달러니까. 달러 가치가 떨어지면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우리는 이게 안정적이라고 스테이블 코인을 막 살 거라고 해요. 편의성 때문에. 그리고 또 이자는 안 주지만 뭔가 베너핏을 줄 거니까. 확실하게 내 가치가 지속적으로 안정적으로 떨어진다. 근데 비트코인은 가격이 일정하지 않을 뿐이지 스테이블하게 우상향한다. 어떤 게 더 안정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제도권이 만들어 놓은 그 덫에 걸리지 않았으면 좋겠다. 지금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게 안정적이라는 거는 일정하다는 의미예요. 5% 내외에서 그냥 계속 우양한다. 근데 급락하지 않는다. 하지만 비트코인은 일정하지는 않다. 하지만 지속적으로 우상향한다. 안정적이다. 그러니까 스테이블 코인은 비트코인이죠.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테더나 서클이나 앞으로 만들어내는 원화 코인은 확실하게 불안정한 일정한 코인이에요. 네, 그 개념을 확실하게 이해하지 않으면 계속 내 주머니를 털리는 거예요. 지금 미국이 의도하는 게 바로 그거거든요. 지금 원래 미국의 중산층 99%의 지갑을 털겠다라고 한 게 지금 달러 발행권이었는데 이걸 이제 전 세계 글로벌 단위로 확장시키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원화를 쓰는 사람도 우리가 털겠다. 네, 그 우리가 스테이블 코인 막 쓰고 이제 거기에 막 호응해 주는 거는 내 지갑 활짝 열어놓고 스테이블한데요. 자, 스테이블하게 가져가세요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개념을 확실하게 아셔야 돼요. 네. 그리고 비트와이즈 자산운용의 매튜 휴건 최고 투자 책임자가 인터뷰에서 비트코인 4년 사이클이 끝났다. 그러니까 네네. 이 4년 사이클이 종료가 됐다라는 게 아니라 그 예전엔 4년 사이클이 계속해서 반복이 되는데 이젠 그게 이제 반복되지 않는다. 네네. 그런 식으로 네. 밝혔거든요. 네. 그게 이유가 ETF가 승인이 되면서 이 네네. 기관 자금들이 유입되면서 이 패턴이 완전 달라졌다. 이렇게 네네. 밝혔고 추가적으로 이 비트코인이 7-80% 폭락하는 시절도 이제 없어질 것이다. 라고 네네. 밝혔거든요. 네. 어떻게 보세요? 100% 동의합니다. 결과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8월이 되면 더우니까 에어컨을 사자. 네. 라는 접근법은 똑같아요. 그러니까 비트코인 4년 주기, 그러니까 비트코인의 반감기가 시작되면서 1년 반 뒤에 정점을 찍고 그로부터 1년 뒤에 저점을 찍고 다시 또 서서히 상승하더라. 이 주기가 지난 4번의 반감기 동안 반복됐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 그 100년 동안 8월 여름이 항상 더웠다. 그러니까 에어컨을 사자라는 거하고 똑같죠. 근데 왜 더웠는지 근본적인 이유를 이제 연구하지 않으면 에어컨을 샀을 때 낭패를 볼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왜 그러면 비트코인의 반감기 때 1년 반 뒤에 이제 고점을 찍고 다시 또 그로부터 1년 뒤에 저점을 찍었나? 이게 어떤 패턴이 이제 여러 번 반복되면 확률적으로 그렇게 갈 가능성은 높은데 왜 그런가 근본적인 이유를 생각했을 때 그 근본적인 원인이 반복되지 않으면 다른 결과값이 분명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 기본적인 원인을 알아야 돼요. 그럼 사람들이 만약에 그냥 단순하게 4년 주기 사이클이 어떤 내재적인 구조 때문에 그렇다면 비트코인의 반감기가 영원히 반복되겠죠. 그 반감기는 이론적으로는 끝이 없으니까. 그런데 그러면 그 비트코인의 반감기가 가지고 있는 그런 내재적인 구조가 뭐냐? 뜯어봤어요. 한번. 굉장히 복잡한 기계라고 생각하고 뚜껑을 딱 따봤는데 그 안에 아무것도 없어요. 네, 그냥 뚜껑 안에 그냥 이렇게 점 하나 딱 찍혀 있어요. 그 반감기라는 그 구조 안에 설계도 안에 그냥 점 하나만 딱 찍혀 있어요. 그 점이 뭐냐면 생산 단가가 4년마다 2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감기라는 게 이제 채굴량이 4년마다 절반이 되는 거잖아요. 이거를 그냥 생산 단가 개념으로 바꾸면 생산 단가가 4년마다 2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어떤 그 상품의 가격이 올라가는 거는 이제 경제적으로는 두 가지인데 하나는 비용 인상 인플레이션이잖아요. 그리고 수요 견인 인플레이션이에요. 그러니까 사는 사람이 많아져서 가격이 높아지거나 생산자의 생산 단가가 높아져서 가격이 높아지는 건데 그 비트코인의 반감기라는 설계도 안에 들어있는 그 가격에 관련된 구조 설계 그 DNA는 4년마다 생산 단가가 2배가 되니까 비용 인상 인플레이션을 감안할 때 적어도 가격이 4년마다 2배가 된다. 이거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비트코인의 4년 사이클이라는 거는 그 설계도만 놓고 보면은 계속 올라가야 되잖아요. 그냥 4년마다 2배씩 계속 올라가야죠. 네, 근데 그 중간에는 업앤다운이 막 심하게 있잖아요. 네. 그러면 4년마다 지금 계속 가격은 2배 이상 올랐어요. 네, 그러면 그 설계도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지금 왜 그럼 업앤다운이 있는 거냐? 그 중간에 막 이렇게 올라갔다 이렇게 떨어졌다만 하는 거냐? 그 요인은 설계도 안에 없어요. 그러면은 다른 거에서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비트코인이라는 백서, 비트코인의 설계도, 비트코인의 코드, 알고리즘 다 뜯어봐도 아무도 못 찾아요. 그거를. 그럼 그거는 결국은 딴 거예요. 그러면은 반감기에 내재되지 않은 뭔가 다른 요인이 왜 반복적으로 이 비트코인의 가격을 자꾸 업앤다운을 만드는 거냐라고 봤을 때 가장 상관관계가 높은 거는 연구해 보면 M2 통화량이에요. 그러니까 0.94 정도의 상관관계를 120일 정도의 시차를 두고 이제 반복하는 건데, 네, 한 석 달에서 넉 달 정도의 시차를 두고 M2 통화량의 흐름 그대로 반복하거든요. M2 통화량 그래프를 그려놓고 그 석 달 뒤에 그래프를 그려놓으면 똑같아요. 이게 석 달의 그 시차를 좁혀놓으면 일치하거든요. 그럼 결국은 M2 통화량의 함수다. 네, 0.94라는 거는 거의 똑같다는 거거든요. 거의 똑같죠. 네, 94%라는 얘기는. M2 통화량 함수다. 그렇다면은 비트코인의 반감기 때 M2 통화량의 어떤 그 변화를 줄 수 있는 요인은 또 뭐냐라는 거죠. M2 통화량의 그 변화를 줄 수 있는 가장 큰 요인은 본원 통화를 어마어마하게 발행하기 전에는, 그러니까 연준이 화폐를 본원 통화 M 제로 통화량을 어마어마하게 늘리지 않으면 결국은 금리 문제거든요.
근데 사실은 그 금리가 만들어내는 통화량이 90%고 본원 통화가 만들어내는 통화량이 10%예요. 네. 그렇다면 본원 통화량의 변화는 그다지 그 비트코인의 가격하고 상관이 없다. 물론 이제 본원 통화량이 또 이제 승수 효과를 내서 나머지 90%를 만드는 시드가 되는 거지만 그냥 단순하게 직관적으로 생각하면 결국은 금리의 문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금리의 저점과 일정 시차를 두고 그 비트코인의 고점이 일치한다. 그리고 금리의 고점과 일정 시차를 두고 비트코인의 저점이 일치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지금 이제 비트코인의 가격을 이제 4년 주기가 그 전에 4번은 이제 2020년까지 반복이 됐는데 2024년의 금리 사이클이 이제 왜 달라졌냐라고 하면은 원래 자생적으로 가만히 그냥 민간한테 완벽한 민간은 없지만 그 정부 요인을 뺀 나머지 금리 사이클로 보면 이게 4년마다 업앤다운을 이제 했거든요. 그게 교묘하게 맞았어요. 그 저 비트코인의 주기하고. 근데 그 2020년 코로나 팬데믹 위기 때 양적 완화를 세게 하는 바람에 이 금리 주기가 꼬였어요. 그러니까 지금이 비트코인 4년 주기로 보면은 금리의 저점이어야 되거든요. 지금 금리는 상당히 고점이잖아요. 그리고 또 앞으로 9월 달부터 올해 뭐 2번 낮추고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낮춘다고 이렇게 보면 금리의 저점이 내년 이맘때거든요. 그럼 1년 정도 이제 스텝이 늦춰진 거죠. 그러면은 만약에 그 4년 반감기라는 게 그 비트코인이란 DNA에 설계되어 있는 거라고 하면 이게 10월, 11월에 고점을 찍고 이제 떨어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만약에 그것보다는 어떤 금리 주기하고 맞물리는 거다라고 결과적으로 통계적으로 거기에도 신뢰도하고 가중치를 둔다면 이제 비트코인의 고점이 내년 이맘때 거다라고 보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또 다시 그럼 금리를 이제 내년 이맘때부터 또 다시 또 조정하기 시작해서 높이면 원래대로라면 1년 지연되니까 그럼 2027년 이맘때쯤에 저점을 찍어야겠죠. 근데 그때가 되면 또 반감기가 돼요. 그래서 비용 이상 인플레이션이 생겨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렇게 됐고 뭐 금리가 이렇게 되고 이게 그래프가 이제 비교가 일치하다가 갑자기 금리 주기가 확 뒤로 밀리니까 이 반감기라는 사이클하고 이게 갑자기 막 섞이고 막 이제 믹스가 되면서 저점 구간에서 갑자기 비용 인상 요인이 생기거든요. 그러면 다시 또 가격이 2배가 돼요. 생산 단가가. 그럼 그때는 또 가격이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저점 구간이 상당히 상쇄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고점이 내년 이맘때로 지연되고 그로부터 1년 뒤에 저점 구간이라고 생각했던 구간에서 반감기가 2028년에 또 오니까 그럼 다시 또 비용 인상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이제 떨어지려고 하다 보니까 갑자기 또 생산 단가가 2배가 돼. 그래서 예전만큼 떨어지지 않을 거다. 근데 이 상황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가격을 올리는 거는 수요 견인 인플레이션이 또 있잖아요. 수요가 어마어마하게 늘어나고 있잖아요. 401k 들어오고 뭐 미국의 정부가 사겠다고 하고 뭐 기관들이 또 많이 들어오고 각국이 또 경쟁적으로 살 거고 또 이더리움 생태계가 또 커지면 또 그 안에 들어온 스테이블 코인들이 또 뭐 하겠어요. 최종적으로 저장은 또 비트코인을 할 거고. 그럼 수요가 어마어마하게 커진다. 그러면은 이게 금리 주기 그다음에 수요 변화 이런 걸 다 감안할 때 적어도 2027년에 저점은 없을 거다. 네, 그 이후에 또 금리 주기하고 수요 변화가 어떻게 생길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그렇게 보면 예전만큼 뭐 2023년에 2022년 1년 말에 고점을 찍고 2023년에 8천만 2천만 원까지 떨어진 그 상황 그때는 사실 여러 가지 악재가 오히려 겹쳤어요. 금리 인상도 겹치고 중국의 이제 비트코인 채굴 금지도 겹치니까 최악의 경우였죠. 근데 어떤 순간을 봐도 가장 확실한 이제 그 지지선이 뭐냐면은 비트코인의 가격이 어떤 위에서 움직였냐면요. 전기세 위에서 움직였어요. 채굴료. 네, 채굴료 위에서 항상 움직였어요. 그러니까 채굴료 밑으로 떨어진 적은 없어요. 그러니까 적어도 채굴료 밑으로 떨어지는 않을 거다. 근데 지금 수요와 금리 사이클을 감안하면 이제 예전에 어떤 이런 그 업앤다운은 없을 것 같다. 그리고 이제는 그런 게 한번 없는 걸 경험하고 나면 사람들의 머릿속에 있는 서사가 지워질 거 아니에요. 4년 주기란 서사가. 그럼 그때부터 이제 냉정하게 이제 정말 어떤 근거를 가지고 생각할 거예요. 금리가 어떻게 되는 거야? 수요가 어떻게 되는 거야? 지금 채굴 비용이 어떻게 되는 거야? 라고 하면. 네. 그럼 그다음부터 이제 채굴 비용이 지지해주고 금리하고 수요가 견인해주면 이제 과거보다는 상당히 안정적으로 가격이 우상향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 암호화폐를 활용해서 그 노후를 좀 편안하게 보내기 위해서는 1억을 가지고 포트폴리오 짠다면 뭐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저라면 100% 비트코인 사요. 그럼 비트코인을 그럼 한 얼마 정도 가지고 있어야지 한 뭐 예를 들어서 30, 40대 앞으로 최소한 20년 이후에 뭐 은퇴를 한다라고 하시는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한 몇 비트 정도 사면 좋을까요? 그 누구도 모르는 건데 근데 이제 가치를 그거는 어떤 함수냐면은 M2 통화량을 미국 정부가 얼마큼 늘릴 거냐의 문제예요. 네. 그리고
비트코인이 저장 수단으로서 얼만큼 쏠릴 거냐라는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이게 모든 물가가 평균적으로 오르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의 MT 통화량을 2배로 늘렸다고 해서 자동차 가격도 2배가 되고 집 가격도 2배가 되고 모든 아파트가 2배가 되고 뭐 연필 가격도 2배가 되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론적으로는 그렇게 되지 않고 MT 통화량이 늘어날 때 상대적으로 내가 잘 못 지키면 내가 손해를 보더라라는 걸 사람이 경험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무슨 얘기냐면 어떤 자산에 상대적으로 많이 쏠려요. 그러면 이제 MT 통화량이 얼마큼 늘어나느냐도 중요하고 한강변 아파트나 비트코인이나 이런 어떤 쏠리는 자산에 얼만큼 쏠릴 거냐, 양극화가 얼만큼 발생할 거냐의 문제거든요. 근데 M2 통화량이 민주주의 정부가 유지되는 한은 늘어날 거라는 건 확실하게 보장이 될 거라는 건 어떤 정부도 천사가 와서 그 통치를 하기 전에는 통화량을 늘려요. 그러니까 통화량이 늘어나는 건 기본값인데 그 지금 현재 경제 구조나 민주주의 시스템이 붕괴하거나 해체되기 전까지는 근데 그러면 그 늘어난 통화량을 비트코인에 얼만큼 쏠릴 거냐의 문제인데 그건 이제 인간들이 만들어가는 서사의 결과예요. 야 한강변 아파트보다 비트코인이 훨씬 더 방어를 잘하더라. 그러면 한강변 아파트 다 팔아버리고 이제 비트코인을 살 거예요. 지금 그 분당 아파트 세 채 팔아가지고 비트코인 사는 사람도 있고 분당 아파트 세 채 팔아서 한강변 아파트 사는 사람도 있죠. 왜냐면은 분당 아파트 세 채에 45억이에요. 지금 현재 원베일리 한 20평대 사면 45억이에요. 네. 그러면 값은 똑같은데 그럼 10년 뒤에 그러면 분당 아파트 세 채 갖고 있는 사람이 방어를 잘할까? 원베일리 갖고 있는 사람이 방어를 잘할까? 원베일리 90억 될 때 분당 아파트 한 60억 될 것 같아요. 그럼 원벨리 사놔야죠. 세 채 팔아가지고. 근데 그분은 지금 원벨리 안 사고 세 채 팔아서 비트코인을 샀대요. 그 원벨리보다 비트코인이 저장을 잘할 거라고 생각한 거잖아요. 그럼 나중에는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이제 원벨리 팔아서 비트코인 사겠죠. 월세 살면서. 그러니까 저도 지금 계산해보면 그게 맞아요. 왜냐면은 그 전세 20억이면은 월세 1,000만 원인데 월세 1,000만 원 그 비트코인 상승하는 거 차익 실현해가지고 1년에 1억씩 월세 비용 쓰면서 10년 동안에 10억 쓰는 게 훨씬 더 안정적이에요. 네. 그 예를 들어서 원벨리 지금 40억 사가지고 10년 뒤에 60억이다. 근데 비트코인 40억 원치 샀는데 10년 뒤에 만약에 120억이다. 그러면은 60억하고 120억에 60억의 차이가 생기잖아요. 그 60억으로 내가 10년 동안 월세 살면 10억이에요. 50억 남죠. 그럼 계산해 보면 딱 나오잖아요. 근데 이걸 액션 하느냐 마느냐의 문제예요. 이제는 이거에 동의하느냐, 동의한다면 액션을 할 거냐의 문제죠. 만약에 액션을 하기 시작하면 이제 걷잡을 수 없어요. 그러면 그렇게 따지면 쏠림 현상이 가속화될 거다. 왜냐면 MT 통화량이 계속 가속적으로 늘어나니까. 그러면은 그 양극화 쏠림 현상이 훨씬 더 지금보다 빨라질 거다. 그러면은 비트코인이나 강남 아파트 가격 상승률이 지금보다 훨씬 더 가팔라질 거다. 그렇다면 지금 그런 기준으로 보면 끝까지 지킬 수만 있다면 비트코인 하나만 가지고 있어도 30년 뒤에 부자로 살 수 있죠. 내가 그거를 지킨다고만 하면. 그렇게 계산하면 예를 들어 지금 만약에 10개 이상 가지고 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비트코인 10개 이상 가지고 계신 분이 10,000명이에요. 많네요. 생각보다. 네, 그러니까 그 10억 이상의 비트코인 보유자가 10,000명이라고 하더라고. 근데 그분들의 평균 보유 금액이 22억이에요. 네. 그러면은 한 열 몇 개 정도 되겠네요. 그러니까 10개에서 20개 정도 가지고 계신 분이 지금 10,000명이라는 거거든요. 그 10,000명이 그거를 끝까지 지킨다. 그럼 지금 22억의 평균 10,000명이니까 22 곱하기 만이잖아요. 그럼 22억의 08개 만이니까 012개면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그거에 지금 가치가 100배가 됐다. 그럼 그 10,000명이 가지고 있는 시가총액이 우리나라 자산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 10,000명만 가지고 있는 거라고 하더라도. 근데 강남 아파트가 이제 그 서울시에서 집계하는 강남 아파트 가구 수는 총 40만 가구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강남이라는 거는 한강이 보이는 강북, 강남, 양안의 1.5km 이내에 있는 아파트 가구 수가 40만 가구인데 우리가 그냥 그 저기 아파트 주택 시장에서의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강남 아파트는 이제 서초, 반포, 잠실 뭐 이 정도의 이제 한강이 보이는 아파트잖아요. 그게 아마 2만 가구가 안 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10,000명이 가지고 있는 비트코인 보유자들의 어떤 개념이 지금 한강이 보이는 강남 아파트를 가지고 있는 그 자산 규모하고 아마 얼추 비교되지 않을까 싶은 거예요. 네. 계산해보니까 22조 정도 되네요. 22조예요? 네, 10,000명이면. 10,000명이면? 네. 그게 만약에 100배가 된다 그러면 이제 22조, 220조, 2,200조잖아요. 2,200조면 이제 우리나라 이제 그 몇 년 예산 또는 몇 년 GDP가 맞먹게 되니까 그 10,000명이 만약에 그거를 앞으로 10년 정도 만약에 이제 지키고 있다 그러면 최소한 만약에 10배가 된다고 보면 근데 그분들이 220조 그 우리나라 1년 예산의 절반 정도를 비트코인 그 10억 이상 보유자들이 이제 시가총액이 되는 거죠.
근데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뭐 우리나라가 뭐 저출생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성장 동력도 많이 떨어진다라고 해도 그런 비트코인 보유 자산만으로도 어떻게 본다면은 그런 좀 역성장의 요인들은 좀 커버할 수 있는 그럼요. 모르겠네요. 그 개념이 되게 중요한 개념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GDP가 늘어난다는 개념을 명목 GDP로 생각 안 하고 실질 GDP로 생각하면 전 세계 경제는 변화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통화량이 늘어나니까 갑자기 명목 GDP가 100조 달러에서 110조 달러가 되고 200조 달러가 되고 막 이러잖아요. 닉슨 쇼크 이후에 뭐 3조 달러였나 그래요. 근데 지금 그게 32배가 늘었어요. 그 GDP가. 그러면 우리 경제 실물 경제가 집 가구 수, 자동차 숫자, 뭐 이게 생산성 이런 게 30배가 늘었나요? 나 어렸을 때랑 거의 똑같아요 지금. 뭐 기술적 뭐 인터넷 이런 거는 발전했지만 네. 내가 어렸을 때 아버지 시대에 막 그냥 살던 그 생활 수준과 지금 생활 수준이 얼추 비슷해요. 뭐 엄청 달라질 거 없어요. 그러면 왜 그러면 경제가 32배가 큰 거지?라고 한 거예요. 그냥 그 상업은행들의 계좌 안에 숫자가 그냥 32배가 커져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차이가 없어요. 실물 경제 구매력은 똑같아요. 이 무슨 얘기냐면은 경제란 거는 이 구매력이란 파이는 똑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스몰 사이즈 피자를 만약에 가지고 있다고 하면은 그 화폐량으로 보면 라지 사이즈 피자가 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화폐 그 증가량을 지우고 나면 스몰 사이즈 피자를 그대로 갖고 있어요 우리가. 그러면은 나머지는 이제 이 화폐량이 늘어났을 때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구매력이 이동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매력이라는 거 이 피자를 10등분 해가지고 지금 10명이 똑같이 나눠 먹고 있어요. 근데 화폐량이 늘어나잖아요. 그러면은 5조각을 한 사람이 먹게 돼요. 그렇게 되거든요. 이 쏠림 현상, 자산의 쏠림 현상이라는 게 이 깡깨형 효과라고 하는데 한번 자산이 늘어났다, 이제 화폐량이 늘어났다가 이제 금리를 쪼이고 하면서 이제 위기가 나니까 자꾸 자산가들은 자산을 사죠. 그러니까 자산을 산다는 얘기는 구매력을 산다는 거거든요. 화폐가 아니라. 그러니까 집을 사고 자동차를 사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자산 가격이 또 땅도 사고 올라가잖아요. 그럼 나중에 보면은 그 파이를 글로벌 경제 파이를 10조각 나눠가지고 10명이 나눠 먹었는데 어느 순간 딱 보니까 5조각을 한 사람이 가지고 있어. 근데 파이가 늘어났다고 생각했는데 인플레이션을 제하고 나서 보니까 파이는 똑같아요. 비트코인이 딱 그거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전 세계 파이는 지금 사실 커지지 않았어요. 근데 달러로 환산된 자산 규모만 커진 거예요. 액면 자산 규모만. 근데 비트코인이 그거를 딱 어저스트 해주는 거예요. 조정해주는. 그러니까 실제로 이렇게 수렴시켜주는 거예요. 네, 네. 근데 비트코인은 지금 딱 정해져 있으니까 내가 비트코인을 가지고 있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내 구매력을 지킨다는 거잖아요. 지키는 게 아니라 나한테 쏠리게끔 하는 거거든요. 그 무슨 얘기냐면 내가 지금 파이 하는데 5조각을 지금 한 놈이 지금 가져가요. 그게 미국이거든요. 미국 내에서는 월가예요. 근데 지금 나는 내가 파이를 올 구매력을 따지면 한 조각을 예전에 들고 있었는데 이 조각에서 90%를 떼가지고 지금 미국한테 준 거예요. 구매력으로 보면. 네, 네. 그게 왜 그러냐면 화폐량이 늘어나서 화폐량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자산을 가지고 있는 애한테 내가 자꾸 이 피자 조각을 잘라서 갖다 바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실제로 인플레이션을 제하고 난 내 피자 조각이 몇 조각이라고 보면 나는 지금 0.1조각을 가지고 있어 우리나라는. 자산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 모든 자산이 지금 미국한테 있잖아요. 금융자산, 뭐 부동산 자산 다 미국이 크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거를 지키는 방법은 비트코인을 사놓는 거예요. 비트코인을 사놓으면 지킬 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이제 비트코인을 안 가지고 있는 피자를 가지고 있는 애들한테 우리가 피자 조각을 떼서 우리 피자 조각으로 만드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디플레이션 자산을 누가 가지고 있느냐의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반대로 얘기하면 지금 달러 인플레이션 화폐 내에서는 디플레이션 자산, 주식, 채권, 부동산을 미국이 가지고 있으니까 네. 인플레이션 화폐가 늘어날수록 그 디플레이션 자산을 가지고 있는 미국한테 우리가 피자를 갖다 주는 거죠. 근데 비트코인은 화폐이기도 하지만 디플레이션 자산이거든요. 비트코인을 확보하고 있으면 나중에 가서는 그 다른 주체들이 제소성 게임이니까 다른 주체들이 가지고 있는 구매력을 우리가 끌어오는 거거든요. 근데 반대로 우리 정부가 지금 비트코인을 가지는데 게으르다. 그리고 뭔지 잘 모르겠다. 뭔지 잘 모르면 일단 그냥 무조건 확보해야 돼요. 나중에 가서 공부하셔도 됩니다. 근데 만약에 지금 시기를 놓쳤다. 그럼 우리 지금 0.1조각 가지고 있는 피자도 다 지금 내놓고 알아서 드세요. 저희는 물만 먹어도 당신 얼굴만 봐도 배부릅니다. 미국한테 그런 얘기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네,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이 비트코인을 단순히 우리가 투자를 해서 돈을 버는 그런 1차원적인 그런 생각보다도 이 비트코인이라는 화폐 시스템이
정말 왜 이 세상에 나타나가지고 특히나 이제 미국까지도 이제 법을 도입해서 이걸 확보하려고 하는지 결과적으로 이 M2 통화량 발행에 따라서 이 비트코인 가치는 또 무한하게 상승할 수 있는 그런 메커니즘을 잘 생각해 보시면서 아직도 이 투자를 하고 계시지 않으시다라고 한다면은 또 대표님께서 최근에 출간신 책도 있거든요. 꼭 한번 구매해서 읽어보시면은 나름대로 이 판단이 서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지금까지 김창희 대표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